성폭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늘 처벌이 안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촉법소년이라 그냥 풀려났다는 이야기 때문에 모두들 분노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좀 다릅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 4명이 전원 실형을 받았습니다. 소년 사건에서도 매우 드물게 법원이 실제로 처벌을 한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처벌이 됐으니까 정의는 이루어진 걸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8년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 15층 아파트 옥상 인천 연수구 청학동의 한 아파트. 여기 한 소년이 있습니다. 14살의 중학생 A군. A군은 러시아에서 온 고려인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고 어머니가 일을 나가 있는 시간이 길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날 오후 A군은 초등학교 동창들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자란 얼굴을 아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남학생 3에 여학생 하나 4명이었죠. 그렇게 A군이 도착한 곳은 바로 그 15층 아파트 옥상이었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경찰에서 밝힌 폭행의 이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A군이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자기들 중 한 명의 아버지의 외모가 못생긴 인터넷 BJ를 닮았다고 놀렸다는 것입니다. 어른들 기준으로는 말싸움거리도 안 되는 그 한마디를 두고 혼내주겠다며 옥상 문이 닫힙니다. 오후 5시 20분부터 폭행이 시작됩니다. 주먹으로, 발로 온몸을 때리고 짓밟습니다.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고 벨트와 슬리퍼로 때립니다. 옷을 벗겨 모욕하고 씹덤껌과 침을 뱉었습니다. 이게 몇 분쯤 이어졌을까요? 78분입니다. 수업 2교시 분량의 시간 동안 문이 닫힌 옥상에서 4명이 한 명을 무자비하게 때린 것입니다. 오후 6시 40분쯤 A군은 이 폭행을 피해 달아나려다가 15층 아래로 추락하게 됩니다. 이를 본 주민과 아파트 경비원이 119에 신고했지만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A군의 숨이 멈춘 뒤였습니다. 고작 14살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A군이 떨어진 뒤에 이 죽음을 자살로 만들자며 입을 맞추려 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친구가 눈앞에 떨어져 죽었는데 이 아이들이 가장 먼저 한 생각은 애도가 아니라 은폐였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드러난 사실이 있습니다. 이날의 폭행은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해자들은 오래전부터 A군을 여러 차례 때리고 가둬두고 돈과 물건을 뜯어왔습니다. 사건 바로 당일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도 14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와 패딩 점퍼를 빼앗았고 경찰은 여기에 공동공갈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어머니의 지인은 A군이 전에 공원에서 폭행을 당하고 왔는데 옷에 묻어날 정도로 피를 많이 흘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공원을 아는 학생들은 옷에 피가 번지니까 가해자들이 그 옷을 벗겨 태웠다고까지 진술했습니다. 증거가 될 옷을 태워버린 거죠. A군에게 이 아이들은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자기를 때리고 물건을 빼앗아온 가해자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몰랐을까요? 학교가 이 사건을 파악한 건 사건이 벌어지고 8일 뒤였습니다. 한 아이가 옥상에서 78분간 맞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학교가 그 사실을 아는데 8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혼자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던 어머니는 아이 몸에 쌓여가던 신호를 알아챌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방관자가 있었다면 그건 옥상 위에 4명뿐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가해자 4명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공분을 사게 된 결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가해자 중 한 명이 구속될 때 입고 있던 패딩 점퍼, 그게 바로 피해자 A군으로부터 빼앗은 것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해놓고 그 아이의 패딩을 입고 경찰서에 나타난 거죠. 이 사실은 A군의 어머니가 서툰 한국어 대신 러시아어로 인터넷에 글을 게재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저 아이들이 우리 아들을 죽였습니다. 저 패딩도 우리 아들 것입니다. 이 글이 번역돼 퍼지면서 여론이 폭발합니다. 제한 러시아 커뮤니티까지 나서서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을 호소했고 소년법을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가해자들은 달랐습니다. 이 학생이 나중에 그 패딩을 입고 법원에까지 출석해서 논란이 됐고 검찰은 여기에 사기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합니다. 구속된 가해자들이 구치소가 편하다는 말을 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남의 패딩을 빼앗아 입고 다녔는데 왜 붙은 죄명이 강도도 절도도 아니고 사기일까요? 이건 뒤에서 따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첫 재판, 가해자 측 변호인들의 주장이 어땠는지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범 측 변호인은 폭행과 상해는 인정하지만 그것 때문에 숨진 것은 아니다. 스스로 뛰어내린 것이며 오히려 자살하려는 것을 막았다라고 주장합니다. 장장 78분간 때려놓고 오히려 자살을 말렸다는 것입니다. 패딩을 입고 나타났던 학생 측은 친구에게 20만 원대 패딩이라는 말을 듣고 받았을 뿐 속인 적이 없다며 사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실제로 4명 중 그 누구도 A군을 직접 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적용한 죄명은 상해치사입니다. 사람에게 상해를 가해서 죽음에게 이르게 한 죄, 아무도 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죄가 성립할까요? 그리고 4명 중에 누가 결정적이었는지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왜 전원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걸까요? 이것도 뒤에서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피해자는 오랜 시간 이어진 가혹행위 때문에 극심한 공포와 수치심에 사로잡혀 있었고 피고인들도 피해자가 위험한 방법으로라도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할 가능성과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우리가 꼭 봐야 할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가해자들의 나이입니다. 4명 중 주범이었던 이군은 만 14세였습니다. 형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한 가장 낮은 나이. 딱 그 선을 겨우 넘긴 나이였던 거죠. 만약 이 아이가 1살만 더 어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촉법소년입니다. 형사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처분이 전부이고 그 상한은 2년입니다. 사람이 죽었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화를 내온 촉법소년의 문제의 실체가 바로 이 1살의 차이입니다. 이 사건은 그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넘겼기 때문에 4명을 법정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4명 전원에게 소년법이 허용하는 사실상 최고 수준인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합니다. 그리고 2019년 5월 14일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주범 이군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4년, 황군에게는 장기 6년에 단기 3년, 김양에게는 장기 4년에 단기 2년, 나머지 1명에게는 장기 3년에 단기 1년 6개월, 4명 전원 실형이었습니다. 소년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무거운 결과였고 언론은 그래도 사법이 응답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장기 7년, 단기 4년이라는 낯선 형량이 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것도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도가 이 사건의 결말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거든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좋았을 텐데 넉 달 뒤에 항소심이 진행됩니다. 2019년 9월 26일 항소심. 재판부가 주범 이군의 형을 장기 6년, 단기 3년 6개월로 낮춥니다. 감형의 이유는 뭐였을까요? 이군의 부모와 합의를 한 피해자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고려했다. 처벌 불원입니다. 이후 대법원에서 이 형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처음에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 4명 전원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학폭 사건에서 늘 바라던 결말에 가장 가까웠던 사건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4살 아이가 죽었습니다. 주범의 확정 형량은 장기 6년에 단기 3년 6개월. 단기를 채우면 그보다도 일찍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날짜를 세어보면 가해자들의 상당수는 이미 형기를 마치고 20대 중반의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이 형이 무겁다, 가볍다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게 우리가 그래도 처벌은 됐다라고 말하는 사건의 실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지 못한 사건들, 촉법소년이라서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은 사건들의 피해자는 어떤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옥상 위의 4명만 떠올리게 되지가 않습니다. 아이가 죽고 8일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된 학교가 있었고 그 전에 몇 번이나 있었던 시그널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아까 미뤄왔던 이야기들을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관련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가해자 소유의 흰색 패딩과 피해자 소유의 패딩을 뒤바꾼 것을 일종의 물물 교환으로 보아 기망행위를 판단할 만한 합리적인 증거나 이런 게 없다고 판단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둘 사이에 적법하게 교환되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강제로 이 패딩을 뺏었다는 게 입증이 됐다면 강도, 공갈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기망행위에 의해서 뺏겼다면 사기가 될 수 있었지만 이 사건에서는 아쉽게도 그 부분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소년 보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 원칙이기 때문에 더욱더 알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가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추락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는지 불분명하더라도 이 행위를 같이 하겠다는 공동의 의사가 있었고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전원이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4명의 가해자 모두 78분간 집단 폭행에 가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장소에서 각자 역할 분담을 통해서 피해 학생을 폭행하였고 피해 학생의 추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해 학생들 모두 피해 학생의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 또한 인정되었기 때문에 가해 학생 전원이 사망 결과에 대한 형사 책임을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공동정범으로, 즉 공범으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실제 가담의 정도에 따라서 그 형량에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가 아니면 단순히 도와주었는가, 즉 역할 분담의 정도에 따라 그 형량이 달라집니다.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은 형량이 높게 나오고 단순히 도와준 사람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게 된 거죠. 성인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몇 년 하고 딱 형이 고정되어 있는데 소년 형사사건 경우에는 교화 가능성을 고려해서 소년법에 따라 단기, 장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때 단기 몇 년, 장기 몇 년은 최소 몇 년, 최대 몇 년이라는 의미입니다. 단기 도달 후 즉시 석방되는 것이 아니고 교도소 내에서의 얼마나 그 학생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충분히 교정되었는지를 판단한 후에 내보낼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